1985년부터 드래프트 로터리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본격적으로 1순위 추첨 확률에 차등을 두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90년 드래프트였습니다. 89-90 시즌 17승 65패를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리그 27개 팀 기준으로도 꼴찌를 기록한 뉴저지 네츠가 가장 높은 확률인 16.67%의 확률을 갖게 되었고, 순위의 역순에 따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11개 팀이 추첨 확률을 배정받았는데,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배정받은 확률은 1.52%의 애틀란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3.03%였습니다. 198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7순위로 당시 최연소 선수였던 숀 캠프를 지명하며 이른바 스틸픽에 성공한 시애틀은 89-90 시즌 41승 41패 승률 5할을 기록하며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에 아쉬움을 싣는 행운이 시애틀에게 찾아오는데 3.03%라는 매우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로터리 추첨 결과 뉴저지에 이어 그들은 전체 2순위 지명권을 얻게 되었고, 시애틀은 이어진 1990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오리건 주립대 출신 가드 유망주를 지명하는데 그의 이름은 게리 페이튼이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선 그는 첫 3시즌 동안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4년차 시즌이었던 93-94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올스타급 레벨을 넘어 리그 최정상급 가드로 올라섭니다. 역사상 올해의 수비수상을 거머쥔 최초의 포인트 가드였던 그는 수비력 못지않은 뛰어난 득점력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췄던 진정한 올라운드형 플레이어였는데, 전성기 시절 기본적으로 평균 20득점 이상과 8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최상급 공격력까지 선보였지만 그의 공격력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페이튼이 보여준 역대급의 수비력 때문입니다. 마치 글러브로 공을 감싸듯 상대를 잡아버린다는 의미로 더 글러브라는 별명을 가졌던 페이튼은 대인 수비와 팀 수비에 모두 뛰어났으며 스틸왕을 차지할 정도로 가로채기 역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90년대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 가운데 한 명이었던 페이튼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소닉붐으로 불리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던 숀 캠프, 그리고 데틀린트 슈램프와 샘 퍼킨스 등으로 구성된 시애틀은 서부 컨퍼런스의 강팀으로 군림하며 90년대 4차례의 디비전 우승과 함께 1996년에는 무려 17년 만에 파이널 진출까지 이루어냅니다. 비록 돌아온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에게 무릎 꿇으며 우승 달성에는 끝내 실패했지만 파이널에서 페이튼이 보여준 활약은 눈부셨는데, 현역 시절 마이클 조던을 가장 잘 막았던 선수답게 당시 시리즈에서 조던에 의해 팀이 초토화되자 그는 4차전부터 조던의 전담 마크맨으로 나섰고, 남은 경기 조던의 득점을 20득점대 초반대로 묶어버립니다. 96년 파이널을 제외하고 5번의 파이널에서 시리즈 평균 30득점 이상을 4번 기록했던 조던이기에 4차전 이후 그의 득점 기록에서 역설적으로 페이튼의 수비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커리어 동안 올 NBA 퍼스트팀 2회, 디펜시브 퍼스트팀 9회, 올해의 수비수상 1회, 올스타 9회 등 눈부신 업적을 남긴 게리 페이튼의 활약 덕분에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70년대 이후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시작은 3.03%의 확률이 기적으로 바뀌었던 1990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1987년) 창단 이래 하위권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신생팀 샬럿 호네츠는 199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픽의 행운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선택은 네바다 대학 출신 빅맨 레리 존슨이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평균 19.2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신인왕까지 차지한 존슨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창단 이래 첫 정규 시즌 30승을 돌파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샬럿은 비록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덕분에 하위 11개 팀을 대상으로 하는 드래프트 로터리에 참가할 수 있었고, 특히 1992년 드래프트에서 대형 신인들이 대거 참가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그들의 기대는 커져만 갔습니다. 11개 팀 가운데 8번째인 6.06%라는 낮은 확률이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샬럿의 편이었고, 전체 2번 픽을 얻게 된 그들은 빅이스트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 올해의 수비수, 토너먼트 MVP를 모두 독차지한 조지타운 대학 출신 엘리트 빅맨 알론조 모닝을 지명합니다. 빅맨으로서는 작은 키인 206cm라는 언더사이즈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루키 시즌부터 평균 21득점, 10.3 리바운드, 3.4 블록을 기록하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등 괴물 같은 모습을 선보인 모닝은 곧바로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고, 레리 존슨, 먹시 보그스, 델 커리로 구성된 기존 멤버에 모닝까지 합류한 샬럿은 프랜차이즈 사상 첫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며 창단 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4차전에서 터진 모닝의 극적인 버저비터에 힘입어 아직까지도 구단 최고 성적으로 남아있는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알론조 모닝은 리그 정상급 빅맨의 상징인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하며 올스타급 레벨 빅맨으로 성장하였고, 골밑에서 보여준 그의 꾸준한 퍼포먼스로 인해 만년 하위팀이었던 샬럿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는데, 특히 94-95 시즌에는 프랜차이즈 첫 50승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닝의 활약에 샬럿 역시 홈구장 앞에 그의 동상까지 세워주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모닝과 샬럿의 동행은 둘의 생각보다 빠르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3년차 시즌을 마치고 샬럿과의 재계약 협상에 나선 모닝은 레리 존슨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준 것과 달리 구단이 자신과의 재계약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공식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존슨과 모닝이 격렬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샬럿이 존슨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모닝은 95-96 시즌을 불과 하루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하고 맙니다. 비록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샬럿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활약했지만 6.06%의 확률이 가져다준 행운으로 인해 패배에 익숙했던 샬럿은 플레이오프 무대를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구단 최고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은) 충격과 화장을 안겨다준 로터리 추첨 결과로 인해 NBA 드래프트 로터리의 역사를 바꿔버린 해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창단 4년차를 맞이한 올랜도 매직이었습니다. 1년 전 열린 1992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졌던 올랜도 매직은 주저없이 루이지애나 주립대 출신 센터 샤킬 오닐을 선택하였고, 루키 시즌 23.4득점, 13.9 리바운드, 3.5 블록이라는 괴물 같은 기록을 작성하며 올스타전 주전 선발과 함께 신인왕까지 거머쥔 오닐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힘입어 직전 시즌 21승을 올렸던 올랜도는 무려 41승 41패 시즌 성적을 기록, 구단 역사상 첫 5할 성적을 달성합니다. 2배에 가까운 성적 향상 탓에 1993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에 참가한 하위 11개 팀 가운데 올랜도는 하지만 가장 낮은 1.52%의 확률을 받게 되는데요. 즉 66개의 추첨공 가운데 올랜도에 배정된 공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추첨 결과 단 1개의 공이 1순위 지명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올랜도는 2년 연속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차지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1.52%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얻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로터리 시스템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 같은 기적을 방지하기 위해 NBA 사무국은 1994년부터 리그 최하위 팀의 1순위 지명권 획득 확률을 16.67%에서 25%까지 크게 향상시켰고, 이는 2019년 재조정되기까지 무려 25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조정된 이후에도 로터리의 기적은 계속되었지만 말이죠. 한편 기적의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된 올랜도 매직은 1993년 드래프트에서 타임아웃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유명해졌지만, 미시건 대학교를 2년 연속 NCAA 파이널에 진출시키며 전미 최고의 빅맨으로 평가받던 크리스 웨버를 지명하였고, 올랜도는 샤킬 오닐, 크리스 웨버라는 젊고 유망한 괴물 트윈타워 탄생에 흥분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크리스 웨버를 눈여겨보고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돈 넬슨 감독. 평소 웨버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높이 산 그는 자신들이 지명한 1라운드 3순위 지명 선수와 3장의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된 딜을 통해 웨버를 데려오기 위한 트레이드에 나섰고, 올랜도가 골든스테이트의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NBA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트레이드 발표가 데이비드 스턴 총재에 의해 발표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report a trade.
Orlando has traded the draft rights to Chris Webber to Golden State in exchange for the draft rights to Anthony Hardaway and 3 future first-round draft picks. 트레이드를 통해 올랜도에 합류한 앤서니 하더웨이, 속칭 페니 하더웨이는 이후 매직 존슨을 연상케 하는 포스트업 플레이뿐만 아니라 페이스업, 인사이드 돌파를 통한 마무리 능력, 경기 막판 승부를 결정짓는 클러치 득점력까지 갖췄으면서도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싱 스킬을 통해 샤킬 오닐과 환상적인 호흡까지 보여주며 올랜도를 1995년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잘생긴 외모와 함께 신장 201cm, 체중 88kg의 마른 몸매, 만능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과 특유의 다재다능함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한 그는 1993년 파이널을 끝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조던의 빈자리를 채우며 단순히 구단을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비록 영혼의 파트너 오닐의 이적 이후 계속된 부상과 그로 인한 폼 저하로 인해 전성기를 빠르게 마감하였지만 데뷔 4시즌 만에 올 NBA 퍼스트팀 2회, 서드팀 1회에 선정되는 등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리그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르며 올랜도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팬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던 페니 하더웨이의 센세이셔널한 활약은 1993년 로터리 추천 부스한 66개 공 가운데 있었던 단 한 개의 공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드래프트는 NBA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흉작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해당 드래프트를 통해 2명의 올스타와 1명의 올해의 식스맨상 수상자만 배출되었을 뿐 대부분의 선수들은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커리어를 끝마쳤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드래프트 풀 속에서도 뜻밖의 행운으로 올스타 선수를 얻은 팀이 있었으니 바로 뉴저지 네츠였습니다. 99-00 시즌 스테판 마버리, 키스 벤 혼, 캐리 키틀스 등이 주축이 된 뉴저지는 선수들의 연쇄 부상과 코칭 스태프의 지도력 문제가 대두되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결국 시즌 성적 31승 51패를 기록,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채 시즌을 마감합니다. 동부 컨퍼런스 12위, 리그 전체로는 7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탓에 단 4.4%에 불과한 추첨 확률을 갖고 로터리 추첨에 나선 뉴저지 네츠. 그러나 추첨 결과 이변이 속출했는데 가장 높은 1순위 추첨 확률을 갖고 있던 LA 클리퍼스, 시카고 불스, 올랜도 매직이 나란히 3, 4, 5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뉴저지가 4.4%의 확률을 뚫고 1순위 지명권을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198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마이클 조던을 그리고 208순위로 전설적인 육상 스타 칼 루이스를 지명한 것으로 유명한 당시 뉴저지 네츠 신임 단장이었던 로드소는 천금 같은 1순위 픽을 팀의 약점인 프론트코트 보강에 쓰기로 결정했고 그가 주목한 선수는 바로 신시내티 대학 출신 파워포워드 캐년 마틴이었습니다. 평균 60%에 가까운 높은 필드골 성공률과 함께 찰스 바클리가 연상되는 터프함과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췄던 마틴의 활약상은 파워포워드 포지션이 절실했던 뉴저지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었고 그렇게 2000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뉴저지는 캐년 마틴을 지명합니다. 데뷔 시즌부터 주전 파워포워드로 낙점받으며 평균 12득점, 7.4 리바운드를 기록, 신인왕 투표 2위에 오른 캐년 마틴은 2004년 덴버로 이적하기 전까지 4시즌 동안 뉴저지에서 활약했는데 대학 시절과 달리 저조한 슛 성공률을 보이며 뚜렷한 약점 또한 노출했지만 평균 2자릿수 득점과 8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올스타급 포워드로서 팀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물론 파워풀한 덩크 실력으로 보는 맛까지 팬들에게 선사한 선수였는데요. 특히 선수 구성에 있어 골밑이 약점이었던 뉴저지 사정상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력까지 보여준 그의 존재감은 큰 힘이 되었고 마틴의 활약과 함께 트레이드를 통해 제이슨 키드, 리차드 제퍼슨 등을 영입한 뉴저지는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합니다. 비록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라는 벽에 막혀 끝내 우승 달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2000년대 초반
동부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암울한 역사만 가득했던 뉴저지 네츠가 프랜차이즈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에는 최악의 드래프트 속에서도 흙 속의 진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4.4%의 확률이 만들어낸 기적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인 하킴 올라주원을 앞세워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휴스턴 로켓츠는 98-99 시즌을 앞두고 결성된 슈퍼팀이 올드 슈퍼팀으로 판명난 뒤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01-02 시즌을 앞두고 올라주원이 토론토로 이적하게 되면서 포스트 올라주원 시대를 맞이한 휴스턴의 성적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수준이었고, 스티브 프랜시스, 커티너 모블리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28승 54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암흑기가 계속될수록 드림 쉐이크로 리그를 지배했던 그 시절을 휴스턴 팬들은 더욱더 그리워하였고, 그들에게는 올라주원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 그리고 빅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그들에게 배정된 로터리 추첨 확률은 8.9%. 1순위 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로터리 추첨 결과 예상치 못한 행운이 휴스턴에게 찾아왔고, 시카고, 골든스테이트, 멤피스, 덴버 등 자신들보다 높은 확률을 갖고 있던 팀들을 제치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됩니다. 이어진 2002년 드래프트에서 포스트 하킴 올라주원 시대를 이끌어줄 새로운 빅맨을 찾아야만 했던 휴스턴 로켓츠의 시선은 NCAA도 유럽 리그도 아닌 중국을 향했고, 그렇게 NBA 역사상 최초이자 아마도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는 아시아 출신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 선수가 탄생합니다. 야오밍의 NBA 무대 입성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아시아 선수들의 NBA 도전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야오밍처럼 단순히 드래프트 상위 픽을 넘어 전체 1순위로 지명된 경우는 전무했기에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부정적인 평가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는 사람들 역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오밍은 단순히 자신이 큰 신장만 가진 선수가 아닌 NBA 레벨에 걸맞는 실력을 보유한 선수임을 코트에서 증명하며 자신에 대한, 그리고 동양인 선수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단번에 지워버립니다. 데뷔 시즌부터 휴스턴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빠르게 리그 적응을 마친 야오밍은 샤킬 오닐, 팀 덩컨, 크리스 웨버 등 당시 NBA를 상징하는 빅맨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데요. 05-06 시즌부터는 3시즌 연속 평균 22득점 이상을 올리며 리그 정상급 센터 반열에 올라선 야오밍의 최대 장점은 229cm에 달하는 신장으로 대표되는 우월한 신체였지만 단지 그것만이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야오밍은 큰 신장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가진 선수였는데 NBA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신장 대비 좋은 운동 능력을 통해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보였고, 센터에게 필요한 모든 공격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전성기 시절 그가 림 근처에서 볼을 잡을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마른 몸을 가졌지만 괴물 같은 피지컬의 NBA 센터들을 상대할 수 있는 파워 역시 보유하고 있던 야오밍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슈팅 터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미드레인지 능력과 커리어 통산 83.3%라는 웬만한 가르들보다도 높은 자유투 성공률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잦은 부상으로 인해 NBA에서 활약한 기간이 짧다는 점인데, 중국 리그보다 훨씬 많은 NBA의 경기 스케줄은 큰 체력 소모를 가져왔고, 비시즌 동안 중국 국가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는 일도 잦았기에 충분한 휴식 역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센터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상대 선수들의 거친 파울도 많이 당해야 했던 야오밍은 끝내 계속된 부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의 나이 당시 30세에 불과했던 2011년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합니다. 비록 9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활약했지만 오직 휴스턴에서만 통산 486경기에 출전하며 커리어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를 기록한 그는 올 NBA 세컨드팀 2회, 서드팀 3회 및 올스타 9회에 선정되는 등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그는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센터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야오밍의 은퇴식에서 그를 향해 헌사한 샤킬 오닐의 말처럼 2002년 휴스턴에게 찾아온 8.9%의 행운은 하킴 올라주온 이후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리그 정상급 빅맨을 선물해 주었고 NBA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다시는 뛰어넘기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을 남긴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탄생시켰습니다. 2000년대 중반 NBA 모든 팀들에게는 한 가지 로망이 있었는데 바로 골밑을 지배할 수 있는 최정상급 빅맨을 보유하는 것.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리그를 폭격하며 LA 레이커스에게 3핏의 영광을, 마이애미에게는 첫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샤킬 오닐의 임팩트는 엄청났고 그의 영향으로 인해 각 팀들은 괴물같은 피지컬을 보유한 빅맨 영입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2007년 드래프트에 제2의 데이비드 로빈슨, 제2의 하킴 올라주온으로 불리며 샤킬 오닐의 뒤를 이어 NBA를 지배할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한 명의 대학 출신 빅맨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의 그렉 오든이었습니다. 인디애나 로렌스 노스 고교 시절 팀을 3년 연속 인디애나주 챔피언으로 이끌며 2006년 전미 올해의 청소년 농구 선수, 인디애나 미스터 바스켓볼, 올 아메리칸 팀 선정 등 고교 선수로서 수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을 휩쓸다시피 한 그렉 오든은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 속에 나이 제한으로 인해 NBA 직행이 어려워지자 오하이오 주립대학 진학을 결정합니다. 신장 213cm, 체중 130kg이라는 센터로서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보유했던 그는 괴물같은 운동 능력까지 갖췄던 만큼 대학 무대에서 1년 만에 최고 빅맨 자리에 올라섰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을 NCAA 토너먼트 결승까지 이끄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결승에서 한쪽 팔이 다친 상태로 매치업 상대인 요아킴 노아와 알 호포드를 압도하며 25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준 오든이 더 이상 대학 무대에 머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그는 2007년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한편 거듭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암흑기를 겪고 있던 포틀랜드는 2006년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브랜든 로이가 각각 신인왕과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등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06-07 시즌 32승 50패를 기록, 향상된 성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포틀랜드가 2007년 드래프트 로터리에 배정받은 추첨 확률은 5.3%에 불과했고 이는 알드리지, 로이와 함께 팀 재건에 코어를 맡아줄 유망주 수집이 필요했던 포틀랜드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분명 아쉬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포틀랜드에게 기적이 찾아왔고 그들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시 그렉 오든과 함께 대학 무대 최고의 공격 머신으로 평가받으며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있었던 전미 최고의 플레이어 케빈 듀란트 역시 물론 강력한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지만 갈수록 희귀해지는 센터 포지션에다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던 역대급 유망주를 포틀랜드는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고 그들은 200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그렉 오든을 지명합니다. 당시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샤킬 오닐과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던 야오밍이 리그 최고 센터 자리를 다투던 상황에서 데뷔와 함께 당장 퍼스트팀 입성까지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받은 그렉 오든.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 수술로 인해 데뷔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린 오든은 다음 시즌인 08-09 시즌 61경기 출전에 평균 8.9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고 09-10 시즌에는 주전으로 올라서며 팬들이 바라던 활약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09년 12월 왼쪽 슬개골 골절로 인해 또다시 시즌 아웃된 그는 이후 10-11 시즌을 앞두고는 왼쪽 무릎 수술을, 2012년에도 또다시 무릎 부상으로 세 번째 무릎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날려버립니다. 포틀랜드 입단 후 5시즌 동안 출전한 경기는 고작 82경기, 한 시즌에 해당하는 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한 오든에 대한 포틀랜드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는 역대 최악의 1번 픽이라는 평가 속에 11-12 시즌 도중 방출되고 맙니다. 한편 오든이 방출되던 즈음 케빈 듀란트는 3년 연속 득점왕 타이틀 획득과 함께 오클라호마 시티를 사상 첫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며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등극.
오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포틀랜드 팬들을 더 씁쓸하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듀란트를 거르고 오든을 지명한 것에 대해 포틀랜드 구단 수뇌부들의 안목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매우 희소한 가치를 지녔던 센터 유망주라는 점, 그리고 대학 무대에서 보여줬던 오든의 기량 등을 종합해봤을 때 그를 지명하는 것은 마치 배가 고프니 밥을 먹는다 수준의 당연한 일이었기에 포틀랜드가 아닌 다른 팀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더라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듀란트가 아닌 오든을 지명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결과적으로 2007년 포틀랜드에게 찾아온 5.3%의 기적은 행운이 아닌 23년 만에 되풀이된 악몽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처절한 탱킹 레이스 끝에 19.9%의 1순위 추첨 확률을 갖고도 5순위 지명권을 얻는 데 그친 보스턴 셀틱스는 분노의 영입을 잇따라 단행했는데 시애틀로부터 레이 알렌을, 미네소타로부터 케빈 가넷을 데려오며 현대농구 슈퍼팀의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가넷, 알렌, 피어스의 빅3를 구축하였고 그렇게 2008년 NBA 리그를 지배합니다. 2007년 앰퍼니 하더웨이 이후 14년 만에 멤피스 주립대학 팬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장신 포인트 가드가 입학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데릭 로즈. 중학교 시절 로즈의 강한 승부근성에 큰 감명을 받았던 멤피스 주립대학 존 칼리파리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의해 진학을 결정한 그는 드리블 중심의 모션 오펜스를 활용하는 칼리파리의 전술 아래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팀의 개막 26연승과 정규 시즌 1위를 이끌었고 계속된 토너먼트에서도 큰 경기에 강한 선수다운 퍼포먼스로 팀을 토너먼트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는데요. 비록 캔자스 대학과의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NCAA를 대표하는 스타 가드들과의 매치업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며 파죽지세로 올라온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 그 자체였고 1학년을 마친 뒤 곧장 2008년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한 로즈는 강력한 드래프트 1순위 후보로 떠오릅니다. 한편 06-07 시즌 스캇 스카일스 감독의 지도 아래 강력한 수비 농구를 바탕으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한 시카고 불스는 조던의 은퇴 후 계속된 암흑기를 벗어나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등 순조롭게 리빌딩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영입한 벤 월러스가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비 농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골밑 장악력은 약해졌고 결국 그들은 07-08 시즌 동안 무려 3명의 감독이 거쳐가는 혼란 속에 33승 49패를 기록, 동부 컨퍼런스 11위에 그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한 시점, 그러나 마땅한 트레이드 카드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바로 드래프트를 통한 전력 강화였지만 동부 11위, 리그 전체로는 22위를 기록한 시카고에게 배정된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확률은 1.7%에 불과했고 그렇게 시카고가 드래프트에서 대형 유망주를 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시카고에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왔는데 1.7%라는 극악의 확률을 이겨내고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것.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시카고에게만 국한된 기적이 아니었는데 시카고 남부에서 태어나 대학 입학 전까지 시카고에서만 지내왔던 로즈에게 있어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고향팀에서 데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만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2008년 6월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드래프트에서 데릭 로즈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데뷔 시즌 전경기 출장에 시즌 평균 16.8득점, 3.9 리바운드, 6.3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한 그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카림 압둘자바가 갖고 있던 역대 플레이오프 데뷔전 최다 득점과 타이를 이루는 활약을 펼치는 등 충격적인 활약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마치 기어를 변속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순간 가속도와 방향 전환을 무기로 득점과 어시스트에 모두 발군의 실력을 과시한 로즈는 특히 자신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헤지테이션과 크로스오버로 상대 수비를 초토화시키며 구단을 뛰어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반열에 올라섭니다. 3년차 시즌이었던 10-12 시즌에는 높아진 외곽슛 능력과 업그레이드된 공격력으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시즌 평균 25득점, 7.7 어시스트를 기록, 만 22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시즌 MVP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가 되었고
이 같은 로즈의 센세이셔널한 활약에 힘입어 시카고 불스 역시 조던 시대 이후 처음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는 등 리그 최강팀 가운데 하나로 등극하는데요. 하지만 로즈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그것도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버린 2012년 필라델피아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에서 당한 왼쪽 십자인대 파열 부상 이후 계속된 여러 번의 부상과 수술로 인해 과거 보여줬던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무브를 잃어버린 채 로즈는 여러 팀을 전전하는 전이벤 신세가 되고 맙니다. 비록 짧은 전성기 이후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해버린 로즈지만 전성기 시절 그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시카고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함은 물론 조던의 향기까지 느끼도록 만들 만큼 대단한 수준이었고, 그 시작에는 1.7%의 확률이 만들어낸 기적이 있었습니다. (1011)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011년 2월 24일 LA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간의 2대2 트레이드가 성사되었는데, 클리퍼스가 베런 데이비스와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클리블랜드로 넘기는 대신에 모 윌리엄스, 자마리오 문을 데려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해당 트레이드의 중심은 단연 베런 데이비스였는데, 2008년 당시 5년 65밀 대형 계약과 함께 클리퍼스로 이적한 데이비스는 그러나 첫 해부터 눈에 띄는 경기력 저하와 함께 잦은 부상까지 당하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직 그에게는 2년 28밀 계약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용에 비해 저조한 활약에 실망한 클리퍼스는 남은 데이비스의 계약을 덜고 샐러리를 비우기 위해 그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었고, 데이비스만으로는 타팀들의 흥미를 끌 수 없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트레이드에 포함시킵니다. 해당 딜을 추진한 닐 올셰이 클리퍼스 단장이 딜에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시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참가할 선수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다가오는 드래프트는 흉년이 될 것이 뻔해 보였기에 드래프트 지명권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고, 그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드래프트에서 19살짜리 선수 하나를 건지는 것보다 에릭 고든이나 디안드레 조던의 계약을 연장할 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결정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편 팀의 전부와 다름없던 르브론 제임스가 디시전 쇼까지 펼친 그때 떠나며 자연스럽게 리빌딩으로 노선을 정한 클리블랜드는 데이비스의 샐러리를 감당하더라도 하나의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절실했기에 클리퍼스와의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샐러리캡 확보와 드래프트 지명권 확보라는 각자의 목표를 달성한 클리퍼스와 클리블랜드. 그러나 두 구단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드래프트에 나선 선수들의 퀄리티도 로터리에서 높은 순위를 가져갈 확률도 낮다고 판단했던 클리퍼스가 1라운드 지명권에 아무런 옵션도 걸지 않고 그대로 클리블랜드에게 헌납한 것인데요. 하지만 클리퍼스의 예상과는 달리 로터리 추첨 결과 해당 지명권은 2.8%라는 확률을 뚫고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으로 취한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은 클리블랜드는 이어진 2011년 드래프트에서 포스트 르브론 시대의 코어 자원이 될 선수를 고르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선택은 오른발 부상으로 인해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득점력과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듀크대 출신 가드 카이리 어빙이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화려한 개인기와 정확한 슈팅 능력을 과시하며 평균 18.5득점, 5.4 어시스트, 3.7 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어빙은 이후 모든 팬들이 알고 있듯이 리그 최고의 볼 핸들러이자 최정상급 가드로 성장하였고, 2014년 르브론이 복귀한 이후에는 팀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로서 오랫동안 클리블랜드를 동부 컨퍼런스 최강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특히 2016년 골든스테이트와의 파이널 시리즈 동안 르브론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여준 그는 7차전에서 NBA 역사에 남을 만한 더 샷을 장렬시키며 클리블랜드에게 프랜차이즈 사상 첫 파이널 우승까지 안겨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19살짜리 선수 하나를 건지는 수단으로 평가절하했던 지명권은 2.8%라는 확률을 극복하고 클리블랜드 구단 역사상 최전성기를 가져다준 선택이 되었고, 그렇게 단 한 번의 결정과 그로 인해 일어난 기적은 두 구단의 운명 또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르브론이 떠난 이후 3년 동안 리그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13-14 시즌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이자 올스타급 가드로 성장한 어빙의 활약에 힘입어 33승 49패를 기록, 포스트 르브론 시대 최초로 4할 승률을 돌파하며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성적은 분명 향상됐지만 여전히 플레이오프와는 거리가 있었고 동부 컨퍼런스 10위, 리그 전체로는 9번째로 낮은 어정쩡한 순위를 올린 탓에 이어진 2014년 드래프트에서 상위픽 지명권을 행사할 일도 만무한 상황. 특히 2013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고도 앤서니 베넷이라는 NBA 역사상 최악의 1픽으로 기록될 선수를 지명한 탓에 클리브랜드 팬들조차 드래프트에 대한 기대감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천 부스 안에 들어간 1000개의 공 가운데 17개밖에 배정받지 못한 클리블랜드에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1.7%라는 최악의 확률을 뚫으며 또다시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근 4년 동안 무려 3번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 획득. 모든 우주의 기운이 클리블랜드로 향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지난 2번의 1번 픽을 통해 대박픽과 폭망픽을 한 번씩 경험한 클리블랜드는 흉작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2014년 드래프트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었기에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1순위 지명권을 두고 저울질한 선수는 바로 캔자스 대학 출신 2명의 유망주 앤드류 위긴스와 조엘 엠비드였습니다. 대학 입학 후 다소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고교 시절 넥스트 르브론으로까지 불리며 압도적인 재능을 과시한 위긴스와 큰 신장과 훌륭한 운동 능력이 바탕이 된 엄청난 포텐셜의 소유자였던 엠비드 가운데 드래프트 직전 엠비드가 오른발 피로골절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일이 벌어지자 클리블랜드는 모험이 아닌 안정을 선택, 2014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앤드류 위긴스를 지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위긴스와 엠비드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분명 당시 클리블랜드의 픽은 실패로 보이지만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클리블랜드의 유니폼을 입고 서머리그까지 소화한 위긴스의 거치는 그러나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 루머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고, 결국 2014년 7월 12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커밍 홈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하며 르브론 제임스가 공식적으로 클리블랜드로의 컴백을 선언합니다. 진짜 르브론이 온 마당에 더 이상 넥스트 르브론이 무의미해진 클리블랜드는 골 및 보강이 절실했던 만큼 리그 최고급 파워포워드로 군림하던 케빈 러브를 영입하기 위한 트레이드 카드로 앤드류 위긴스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미네소타와의 협상 끝에 위긴스와 2013년도 전체 1순위 지명자 베넷까지 포함된 트레이드를 통해 케빈 러브를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카일리 어빙, 케빈 러브라는 빅3를 구축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이후 4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파이널에서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의 주인공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시간의 순서상 르브론의 복귀 이후 케빈 러브의 영입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르브론의 편지에서 위긴스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편지에서 클리블랜드 팬들에게 우승을 가져다주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르브론이 클리블랜드 수뇌부와의 복귀 협상 과정에서 팀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케빈 러브 영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정황상 사실에 가까운 소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클리블랜드를 프랜차이즈 첫 우승으로 이끈 르브론의 컴백은 케빈 러브 영입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것은 트레이드 대상이 된 앤드류 위긴스 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즉 2014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클리블랜드에게 찾아온 1.7%의 행운이 없었다면 골든스테이트와의 전무후무한 4연속 파이널 매치업도 2016년 그들이 일궈낸 기적적인 창단 첫 우승도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18 시즌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는 등 공수양면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경신하며 리그 최고 빅맨다운 모습을 과시한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약에 힘입어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하며 의미 있는 시즌을 마무리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하지만 다음 시즌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오프시즌 동안 데이비스와 함께 트윈타워를 구축했던 드마커스 커즌스가 골든스테이트로 백코트를 지켜줬던 노장 라존 론도가 LA 레이커스로 이적하며 팀 전력에 구멍이 생겼고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과 수비력 문제까지 겹치며 18-19 시즌 뉴올리언스의 성적은 곤두박질칩니다. 하지만 성적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리그 PER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변함없는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문 팀 성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2019년 1월 NFL을 띄우며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 공개적으로 레이커스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사전 템퍼링 의혹까지 일으킨 데이비스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한 뉴올리언스의 팀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서부 13위로 시즌을 마감하는데요. 데이비스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느낀 뉴올리언스는 결국 시즌 종료 후 그를 레이커스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니 18-19 시즌 리그 전체로는 7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탓에 25년 만에 로터리 추첨 확률이 조정된 2019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6%의 확률을 배정받았던 그들이 추첨 결과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온 뉴올리언스의 선택은 반대로 너무나 예상 가능했는데 바로 2019년 드래프트가 일명 자이언 드래프트로 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듀크대 재학 시절 동물 같은 운동 능력을 무기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선보이며 ACC 컨퍼런스 MVP까지 수상했던 자이언 윌리엄스의 1순위 지명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렇게 뉴올리언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직전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자 30명을 모두 합한 수치보다도 많은 유니폼 판매량을 데뷔 전부터 팔아치우는 등 역대 루키 유니폼 판매량 최다 신기록까지 경신하며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채 데뷔하게 된 자이언 윌리엄슨. 부상으로 인해 2020년이 되어서야 갖게 된 NBA 첫 경기에서 4쿼터에만 무려 17득점을 쏟아부으며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룬 그는 이후 경기에서 출전할 때마다 특유의 힘과 탄력을 과시하며 왜 자신이 괴물 신인으로 불렸는지를 증명해내는데요. 2년차 시즌 탁월한 파워와 스피드를 활용한 페인트 존 돌파, 그리고 스핀 무브에 이은 리머텍이라는 단순하지만 어떤 공격 옵션보다도 위협적인 방식으로 상대 골밑을 초토화시킨 자이언은 평균 27득점, 리그 PER 4위에 해당하는 기록과 함께 데뷔 2년 만에 올스타까지 선정되며 진화된 괴물의 퍼포먼스를 모든 팬들에게 과시합니다. 이 같은 활약에 차기 시즌 올 NBA 팀 입성까지 기대되었던 자이언은 그러나 21-22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발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하며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시즌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는데 그는 이후에도 경기 출전 시에는 리그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인저리 프론에 가까운 부상 이력과 체중관리 실패, 성스캔들 논란 등 낮은 워크레시까지 노출하며 팬들에게는 실망감을, 구단에게는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23-24 시즌 구단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자신을 괴롭혔던 부상 악몽에서 벗어나며 커리어 최다인 시즌 70경기에 출전한 그는 높은 야투 효율과 함께 좌측 돌파 일변도의 단조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우측 돌파 그리고 패싱 능력까지 보여주는 등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물론 24-25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면서 구단과 팬들을 또다시 뒷목 잡게 만들었지만 복귀 후 원래의 짐승 같은 플레이를 코트에서 보여주며 뉴올리언스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말이죠. 비록 드래프트 당시 받았던 엄청난 관심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빈자리를 대체해주기를 바랐던 구단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바로 6%가 이루어낸 기적으로 인해 뉴올리언스가 자이언 윌리엄슨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제 조건 성립 자체가 무척 힘들겠지만 꾸준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파괴력 넘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을 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